것들은 가능하면 기록해서 다른 그 회원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명근 박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 학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스턴 투자운용의 유명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 바쁘신 가운데도 브라운뱅 세미나에 실시간 비대면 형태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일 확진자 수가 한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불가피하게 이번 세미나는 비대면 브라운백 세미나로 진행하게 된 점 먼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올해 첫 세미나이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금융투자포럼 한만희 회장님께서 금년도 첫 세미나를 맞이하여서 감사의 인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포럼에서 개최하는 2021년도 제1회 세미나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잘 아시지만 부동산 간접 투자금융, 특히 리츠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포럼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호평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은 물론 외부인들이 리츠나 부동산 간접 투자에 대해서 관심 그리고 참여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럼 사무국에서 저희가 수시로 오프라인을 좀 개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상황인 만큼 이렇게 부득이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됐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한광호 박사님이 리츠 대리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게 되었는데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뭐 금융 투자나 운영에 있어서 항상 제기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리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제 발표 이후에 다 같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바쁘실 텐데 발표를 맡아주신 한광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참여하신 모든 회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 저희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 학술위원회에서는 오늘을 포함해서 2번의 브라운백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정기 세미나를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서 비대면 혹은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대면으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금일 브라운백 세미나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한광호 박사님께서 아시아 스폰서 리츠의 대리 문제에 관한 실증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과, 위험, 그리고 유동성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발표 후에는 Q&A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수락해 주신 한광호 박사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광호입니다. 앞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2020년도 8월에 박사를 받은 이제 신생아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한, 이제 홀로서기를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인데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참 맞는 건지 너무 큰 자리에 와서 발표하는 것 같아서 부담도 되고 좀 긴장도 많이 됩니다. 저는 졸업한 이후에 지금 신한대, 세명대, 당국대에서 시간 강사를 하면서 계속 논문과 강의를 병행하고 있고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발표할 주제는 아시아 스폰서 리츠의 대리 문제에 관한 실증 분석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도 이후에 투고 작업을 위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나 부족한 점들이 많이 뒤늦게 보여서 다시 발표하는데 참 좀 부끄럽고 그렇지만 최대한 발표를 잘 하고 이후 성실히 질의응답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예. 제가 제 주제는 이제 대리 문제가 주 핵심 주제인데요. 리츠의 대리 문제를 조사했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쓸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생각 못했지만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 이제 ESG라는 개념이 많이 급부상하면서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더 기존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연구를 하는 특히 부동산 쪽에서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좋기도 하고 같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할 순서는 연구의 개요를 설명드린 후에 제가 이 연구의 개요와 배경에 맞춰서 실제로 실증 분석을 수행한 총 3가지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지금 제가 이 아시아 리츠의 스폰서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건데 이게 제 학위 논문에는 이 그림이 아니라 다른 그림, 기존에 아시아 지역의 다른 연구자들이 그렸던 거를 좀 재현해서 그려놨던 게 있었는데 제가 이후에 관련 연구를 조금 더 보충하고 보완하면서 이 대리인 문제라는 관점이 조금 더 잘 도드라질 수 있게 구조도를 좀 새롭게 제가 다시 그려본 모습입니다.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리츠가 외부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인 게 특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자기 관리 방식의 운영이 훨씬 더 많은 데에 비해서 아시아에서는 주로 외부 관리 체계가 많이 두드러지는데 미국에서 또 과거에는 외부 관리 체계가 많았다가 지금은 자기 관리 형식이 많이 되는 이유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리 문제 때문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리 문제라는 것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현대사회의 기업 구조에서 발생하게 되는 이해상충에서 기반을 하게 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은 이 투자자인 주주들, 한마디로 기업의 소유권자를 대리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영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활동을 함에 따라서 대리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일반 기업 관점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시아 리츠에서 그대로 관찰되고 있고 많이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리츠는 외부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리츠를 관리하는 이 외부 경영자와 리츠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사이에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바로 대리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아시아 리츠는 특이하게도 이 외부 리츠의 스폰서라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이 스폰서들이 대부분 이 외부 관리 회사를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리츠를 중심으로 봤을 때 스폰서도 그저 투자자의 하나일 뿐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상 리츠가 도관체이고 이 리츠를 운영하는 다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게 어떤 스폰서라는 게 있다라는 점에서 결국 리츠에 투자하는 다른 투자자들과 이 스폰서 사이의 대리 문제가 귀결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리츠 시장에서도 이런 유사한 구조를 가진 거를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캡티브 리츠라고 합니다. 이 캡티브 리츠라고 하는 게 미국의 모기업의 캡티브 파이낸싱이라는 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하는데 주로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회사에서 운영하는 금융 캐피탈 회사 같은 걸 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 리츠에서도 이제 이런 모기업들의 어떤 부동산 유동화나 이런 관점에서 리츠가 설립되어 있다 보니까 그 리츠들이 자신들의 모기업의 이익을 우선해서 운영함에 따라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화면에 보여준 것처럼 슐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 캡티브 리츠에서 발생하는 대리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리 문제에 관한 경영학 분야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지분율 관리를 통해서 대리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선도적인 연구들의 주장들입니다. 젠센 맥클링이라던가 슈츠 이런 연구들은 경영자들이 기업의 지분을 가지게 함으로써 인해서 기업의 이익과 경영자 자신의 이익이 일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대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리츠 시장에서도 이 외부 관리 체계나 이런 내부의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부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데 실제로 카포자의 연구나 돌브 앤 노프 같은 연구를 통해서도 내부자 지분율을 가지고 대리 문제가 어느 정도 통제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리츠에서도 이 대리 문제가 또 이 스폰서 리츠라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해서 아주 강하게 많이 기존의 연구와 보고서를 통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무디스나 피카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아시아 리츠의 이 스폰서 소유 구조가 지배구조 위험을 야기해서 신용 문제를 유발하거나 다른 대리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르콤트 앤 오이의 연구나 뭐 탕앤모리 같은 연구를 통해서 리츠가 자기들을 관리하는 외부 관리 회사와 더 높은 수수료 계약, 좀 더 과도한 수수료 계약을 하게 한다거나 혹은 스폰서로부터 매입하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늘리기 위해서 스폰서로부터 매입하는 자산을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주고 사들이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관측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경영학의 관점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스폰서가 소유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대리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실증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실증 결과들은 주로 기업의 운영 성과나 기업 가치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스폰서 지분율의 상승이 기업 가치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라고 결과를 제시하면서 그런 대리 문제 이슈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제시합니다. 제가 이 페이지 말고 다음 페이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대리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이해상충을 통제하는 부분에서 주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관찰될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인들이 이해상충을 유발해서 기업 가치나 성과를 하락시킨다는 대표적인 주장들이 있고, 혹은 그런 대리인들의 대리 문제가 시장 위험이나 이런 위험을 초래한다. 특히 경영진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보 비대칭의 관점에서 경영진이 갖고 있는 뉴스를 완전하게 제대로 시장에 공개하지 않고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뉴스를 은폐하면서 나중에 그렇게 기업에 누적된 부정적인 뉴스가 일시 시장에 나오면서 발생하는 주가 급락 위험, 이런 주가 급락 위험이 결국은 대리 문제에 기인한다라는 많은 주장들과 연구들이 존재하고요. 또 다른 정보 비대칭의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내부 거래를 진행함에 따라서 유동성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유동성 측면에서의 대리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제 연구는 기존에는 주로 기업 가치나 운영 성과 측면에서 아시아 스폰서 리츠의 대리 문제를 관찰해 봤다면, 주로 시장 CAPM 같은 모형을 통해서 관찰되는 시장 위험이라던가 혹은 대리 문제에서 기반하는 주가 급락 위험이나 유동성 문제, 특히 유동성 마찰이라고 불리는 유동성 저해 현상 같은 거를 어떻게 스폰서가 대리 문제를 미쳐서 영향을 내고 있는지 관찰하는 게 제 연구의 주 방향입니다. 특히 주가 급락 위험의 관점에서는 한 가지 분석을 더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었는데, 바로 스폰서가 정부랑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과연 주가 급락 같은 그런 극단적 수준의 위험에 대해 더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이 두 가지 연애로 기업 분석에 대한 연구에서는 두 가지 견해로 갈리는데요. 하나는 정부 투자가 장기 투자자로 인식하게 하기도 하면서 또 기업이 이렇게 보장해주는 결과들 때문에 좀 안정적인 투자로 연결될 수 있다, 안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정부가 관여함에 따라서 정부의 어떤 정책적 신호에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정부가 주는 정책적인 목표가 다른 주주들과 이해상충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또 다른 형태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대립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관점에서는 스폰서가 정부가 관여가 돼 있다면 더 낮은 주가 급락 위험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극단적 수준의 위험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되어 있는 기업은 그만큼 보호나 추가적인 투자나 이런 위험을 보호해주는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종합하자면 제 연구에서는 총 3가지 에세이 주제가 나갑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CAPM 모델, 그 중에서도 딤섬이 제안한 딤섬 CAPM 모델을 통해서 측정된 시장 초과 수익률과 시장 위험에 스폰서 소유권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합니다. 다음은 스폰서 소유권이 대리 문제의 하나인 주가 급락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합니다. 끝으로 스폰서 소유권이
리츠의 유동성 마찰, 즉 유동성 저해 현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그냥 단순히 유동성을 낮춘다 높인다가 아니라 실제 유동성 스토리 제한한 실질 마찰과 정보 마찰로 유동성 저해를 나눈 다음에 실제 마찰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유의미하게 유동성을 저해시킴으로써 내부 거래에 의한 정보 마찰이 있는지를 관찰해 봅니다. 이 첫 번째 실증 분석 결과를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제 딤섬 CAPM 모델이라던가 제가 이후에 또 유동성에서 쓰는 방식은 좀 대안적으로 활용된 측정된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CAPM 전통적인 CAPM 모델보다는 최근에는 파마 프렌치의 3팩터 모델이라던가 근래에 나온 또 5팩터 모델 같은 더 발전된 모델이 있지만 사실 그렇기 위해서는 그 기업들 시장 전체에 대한 많은 어떤 팩터들을 다 제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데이터 구축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좀 대안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딤섬이 제안한 모델인데 이 딤섬 모델은 주가 급락 위험을 측정하는 대다수의 연구에서 최근에도 계속 활용되어 오고 있고 또 CAPM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선도 지연 효과 같은 걸 동시에 통제함으로 인해서 좀 더 기존 전통적 CAPM 모델보다는 좀 더 나은 결과를 좀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이론적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제 연구에서는 성과와 위험을 측정하는 특히 젠센 알파와 이 딤섬 베타를 측정하는 방식에서 딤섬 모델을 활용했고 여기서 측정된 알파와 베타를 각각 시장 초과 수익률과 시장 위험이라는 변수로 활용해서 스폰서가 주는 영향력을 조사했습니다.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스폰서 지분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시장 초과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결과가 관찰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운영 성과나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자체의 결과보다는 이 뒤에 시장 위험에 대한 결과와 같이 해석할 때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베타로 측정된 시장 위험에 대한 영향에서도 실제로 스폰서 지분율의 상승이 일정 부분까지 리츠의 위험을 같이 상승시킨다 이렇게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 두 개를 종합해서 보면 같은 모델에서 측되는 성과와 위험의 스폰서 지분율의 상승이 성과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위험도 같이 높이고 있다라는 결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스폰서 지분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대리 문제를 완화해서 기업 가치나 성과를 상승시킨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장 위험을 동시에 상승시키고 있는 걸 보면 제 연구에서는 이거를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성과와 위험,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아지는 만큼 성과도 좋아진다.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로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시장 초과 수익률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과에 기여하는 것이 위험 상승에 따른 것도 있지 않겠느냐. 과연 이 시장 초과 수익률의 상승이 대리 문제 완화한 것이 분명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대리 문제가 그럼 진짜 그냥 없는가 했을 때 제 연구가 뒤에 결과들을 통해서 종합하겠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관찰되는 여러 가지 대리 문제들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본 거는 주가 급락 위험 측면입니다. 제가 이 모델에 대한 이 측정 방식에 대한 모델을 정확하게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외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위험의 어떤 분포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을 때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만큼 이 외도를 통해서 측정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데 이렇게 측정된 주가 급락 위험과 스폰서 지분율의 관계는 U자 형태로 나타나는 걸로 관찰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스폰서 지분율의 상승이 일정 지분에 이를 때까지 주가 급락 위험을 낮춰줄 수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극단적 위험의 수준에 나타나는 주가 급락 위험과 스폰서가 리츠의 위험으로부터 스폰서가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효과, 좀 안정성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그럼 그 스폰서가 정부와 관련돼 있는 스폰서인 경우에는 그럼 상대적으로 더 안전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정부 스폰서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낮은 주가 급락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서
정부가 제공하는 보증 효과가 이런 극단적 수준의 주가 급락 위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결과를 제시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유동성 측면에서의 관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츠의 경영자나 혹은 스폰서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리츠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 리츠 주식시장의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프레드를 확대시킴으로써 유동성을 낮추는 이런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원래는 비디에스크 스프레드라고 하는 스프레드 측정 방식을 이용해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봐야 되는데, 사실 또 이 호가 스프레드라고 하는 비디에스크 스프레드라는 자료를 구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인 앤 슐츠라는 연구자들이 주식의 일중 고가 저가 자료를 활용해서 스프레드를 측정하는 대용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방식을 차용을 해서 스프레드의 대리 변수를 측정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유동성 마찰을 관찰을 했습니다.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은 스텝 1과 2는 총 마찰에 미치는 실질 마찰의 결과를 보고, 사실 스텝 3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텝 3의 결과는 총 마찰, 그러니까 유동성 저해를 시키는 데 미치는 실질 마찰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스폰서 지분율이 유의미하게 총 마찰을 스프레드를 발생시키는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스폰서가 정보 마찰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말인즉슨 스폰서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알고 그만큼 스프레드를 확대시킴으로써 유동성을 저해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스폰서에 의한 유동성 측면에서의 대리 문제가 관찰되고 있다. 유동성 문제가 우려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이 마지막 분석 결과가 주는 시사점입니다. 이 표 스프레드 이외에도 제가 이 강건성 테스트를 위해서 아미오드의 유동성 측정 방식도 추가적으로 검증한 결과가 이 끝에 있는 결과인데, 어드저스티드 아미오드라고 하는 결과인데, 이 결과에서도 일관된 결과, 스폰서 오너십이 이 유동성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면서 좀 더 강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결과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시장 초과 수익률과 시장 위험에서 측정되는 대리 문제, 스폰서가 미치는 영향은 성과에만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도 동시에 올리고 있는 성과 위험 교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런데 또 다른 대리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주가 급락 위험의 관점에서는 스폰서가 주가 급락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리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 문제보다는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유동성의 관점에서는 스폰서가 내부자 거래라는 문제를 통해서 유동성을 저해시키는 대리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된다. 특히 유동성 관점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이 스폰서가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유동성을 낮추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리츠의 지배구조 개선, 리츠 스스로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던가 혹은 정부의 리츠에 대한 어떤 규제, 그런 유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나 어떤 보완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게 됩니다. 제가 최대한 이 세 가지 실증 분석 결과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많이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라던가 몇 가지 조언을 해주실 부분, 제가 많이 부족한 연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언해 주실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수용하고 최대한 후속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박사님, 예. 너무나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어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 데이터는 어떤 것을 쓰셨고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쓰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예. 제가 구한 데이터는요, 아시아 지역 데이터이다 보니까 좀 다른 도움을 받아서 S&P에서 제공하는 리츠 데이터들을 S&P에서 제공하는 아시아 지역 리츠들의 재무 데이터를 받아서 왔었고요.
그리고 주가를 측정하는 부분에서는 그 와튼스쿨에서 제공하는 CRSP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 세계 기업들의 주가 정보를 다 시계열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가 정보를 받아와서 그거를 이용해서 스프레드를 측정하거나 주가를 활용한 변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조사 시점은 아시아 리츠가 상장 리츠가 확인되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데이터를 총 활용하였습니다. 그럼 아시아 리츠라고 별로 말씀하신 것은 몇 개 나눠지나요? 있는 그 리츠가 뭐 나라별로 몇 개가 포함이 되나요? 데이터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들이 이렇게 섞여서 제가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아니 주시겠습니까? 그 데이터 저도 데이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 아시아 리츠라고 하면 네네네. 나라별로 이 아시아 리츠가 몇 개 정도 포함이 돼 있나요? 사실 제가 이제 싱가포르인가요? 저는 제가 포함한 아시아 리츠는 사실 싱가포르, 홍콩, 일본 이 3개국입니다. 근데 제가 이 3개국을 대표적으로 한 이유는 물론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굉장히 그 비중이 아시아 리츠에 차지하는 비중들이 굉장히 작고 또 기존 연구들에서도 이 3개 나라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MSCI라고 하는 데서 전 세계 리츠나 주식시장의 인덱스를 발표하고 있는데 아시아 리츠 인덱스를 발표할 때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하고 호주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제 연구에서는 사실 이게 장점이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호주 데이터는 따로 포함하지 못한 것이 좀 한계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폰서라고 하는 이 동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리츠가 활발하게 활성화하게 운영되고 있는 3개국 데이터를 활용해서 나름 시장을 대표하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박사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 김재정 고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발표 잘 들었고요. 뭐 저는 이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정책적인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우리나라 뭐 상장 리츠가 좀 13개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분석이 어려울 텐데 그래도 그 한국의 상장 리츠 중에 스폰서 리츠라고 할 수 있는 게 롯데 리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롯데 리츠 아마 롯데쇼핑이 한 50%인가 갖고 있으니 그리고 조만간에 상장할 SK 리츠 맞습니다.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저도 항상 그 대립 문제 좀 생각을 한 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아까 말씀하신 캡티브 형태로 그 모기업에 있는 자산을 그 자회사 형태의 리츠 AMC를 만들고 거기서 사모라든지 공모 리츠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부동산을 넘길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모기업 자산을 리츠에 좀 비싸게 넘기는 경우, 네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고 또 수익이 났을 때 약간 유보도 필요할 텐데 그 전부 다 좀 과도하게 이제 배당금을 지급하는 그런 문제도 맞습니다. 있겠고 또 AMC가 자회사이기 때문에 AMC에 또 수수료를 또 많이 지급하는 이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 발표하신 것 말고도 이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도 저도 항상 고민을 하는데 이게 자기 거래 같기도 하고 해서 어떤 컨플릭트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지금 국토교통부가 다른 건 제한을 많이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라든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냥 연구 측면에서만 분석을 하고 아직 저도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입장이라서 새로운 어떤 정책 제안까지를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사실 일단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가장 강해야겠죠. 왜냐하면 일반 기업에서 있는 것처럼 이 사회 이사라든가 이런 이사진에 관한 문제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거래를 사실 제가 알기로는요. 외국에서도 이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적격 자산과 비적격 자산으로 어느 정도 구분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리츠가 포함했을 때 다른 주주의 이익을 얼마나 침해할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자산을 편입하는데 그 자산이 리츠 포트폴리오로 편입됨에 의해서 그것이 과연 다른 주주들의 이익이 얼마나 침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사회나 혹은 사회이사나 이런 부분, 이런 측면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통제를 하는 방안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정책적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그것들을 어떤 규제를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제가 크게 생각을 아직 많이 못 해봤습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정책 제안을 해볼 수 있도록 좀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뭐 자료 분석을 굉장히 철저하게 여러 이슈를 잘 하셨고, 그 데이터도 모으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실증 분석 연구를 하신 것 같고요. 실증 분석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 딤슨 이 카펜 모형이라는 거는 익숙치가 않은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3팩터 카펜 모델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이제 뭐 small to big 차이, 그리고 이제 하이로 차이, 이런 게 인덱스로 나와 있습니다. 되게 우리나라도 제가 최근에 네네. 그걸 썼는데, 이 네네. 금융하는 분들이 그거 다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쓰신 카펜은 기본적으로 알파 베타만 보여주는 이 부분이라서 임플리케이션이 뭐 그렇게 풍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3팩터 카펜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피션시입니다. 코스트 이피션시. 이게 이제 카펜은 이 시장 리스크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리츠 내부에서 코스트나 레브뉴의 이피션시 또는 이니피션시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할 거냐, 그리고 스판서하고 난 스판서의 차이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2019년에 그런 페이퍼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이 이니피션시에 특화된 실증 분석 모형을 써서 연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이코노믹스에 게재가 된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에서 이 베타가 네거티브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베타가 네거티브면 기본적으로 리턴이 리스크 프리 레이트보다 낮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모형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스판서 변수를 이제 연속 변수로 쓰셨는데, 스판서의 지분율을 쓰신 것 같은데, 사실은 아시아 리츠 경우에는 스판서냐 아니냐, 이런 좀 디스크릿한 형태의 변수가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정책 관련해서 이 김재정 실장님 질문을 하셨는데, 이 스판서 리츠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되게 부정적이죠. 이게 이제 캡처의 문제가 있고 모랄 해자드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미국 쪽 결론인데, 아시아는 그럼 왜 스판서 리츠를 이렇게 많이 했냐?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실증 분석 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시아 리츠 경우에는 IPO를 하는 경우에 말하자면 이 크레더블 카운터파티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일본, 홍콩, 싱가포르 경우에는 이 캐피탈 마켓에서 잘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이제 이 스판서의 역할이 있고, 또 하나의 긍정적인 역할은 이 규모의 경제를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리츠가 해외 진출을 할 때 개별 리츠가 진출하는 것보다는 스판서가 뒤에서 이 받쳐주는 형태의 해외 진출이 많았다 하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이제 투명성의 문제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 형태의 모랄 해자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 경우를 보시면
싱가포르 리츠 규제의 핵심이 이 투명성 규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 사회이사를 이 인디펜던트 사회이사를 몇 명을 두느냐,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감정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투명성 관련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 몇 년 전에 이현석 교수님하고 싱가포르 갔을 때도 그 이제 규제 기관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정책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하고 연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차마 다 못했던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또 생각을 앞으로 많이 해보게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 생각이나 다른 부관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다는 아니지만요. 이 스폰서, 제가 생각했을 때 스폰서들이 이 외부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말씀해 주신 이유들도 분명히 제가 조사한 바로도 그런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미 알려져 있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 결국은 수수료 비즈니스 모델에 있다라고 하는 관점도 굉장히 큽니다. 또 그 수수료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라는 것이 또 기존 문헌을 통해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리츠가 스폰서들이 리츠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리츠를 운용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리츠의 포트폴리오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운용하는 회사가 주는 관리하는 수수료가 커지고 그 자체도 또 스폰서 자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리츠가 스폰서들이 리츠를 키우는 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들 아마 그러한 영향들이 잘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한 목적으로 스폰서들이 리츠를 만드는 유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유인들이 모여서 결국은 아시아 리츠에서 이런 외부 관리 체계를 가는 것들이 이게 주 형태가 된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아시아 리츠에서 아까 전에 베타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알파가 마이너스 값들이 많이 나온 거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기존 연구들을 몇 개 보면 아시아 리츠에서 생각보다 알파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경우도 좀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도 사실 제 연구회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크리티컬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모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이 검증된 3팩터 모델이나 5팩터 모델까지 가지 못하고 좀 오래된 모델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좀 모델의 그 엄중성이나 정밀성이 좀 떨어졌다는 거는 좀 제가 좀 크리티컬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좀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반영해서 후속 연구를 많이 좀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대한토진탁 김용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좋은 그 논문 발표 감사드리고요. 관련해 가지고 조금 몇 가지 저희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은 이제 아시아 전체에 대해서 이제 그 리츠에 대한 대리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제 실증 분석을 하셨는데 혹시 각 나라별로는 별도로 이렇게 분석은 진행을 하셨었나요? 제가 나라별로 분석하는 거를 고려를 해보지 않았던 건 아니었는데요. 네. 사실 싱가포르 이 홍콩 같은 경우는 상장 리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수가 매우 적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해볼 수 있는데 이거를 따로 분석하는 데는 아마 싱가포르나 일본만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논문에 포함을 고민을 하다가 제 논문에서 아직 포함을 하진 않았습니다. 좀 그리고 특정 나라에만 포커스되어 있는 분석 결과들을 발표하는 것은 조금 이제 이 졸업 논문 이후의 과정들을 좀 미루겠다는 생각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 제가 이 논문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좀 많은 분석들을 또 추가적으로 했었거든요. 에이전시 코스트에 영향을 미친다라거나 혹은 이디오싱크라틱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이런 분석들도 추가적으로 수행된 것들이 있긴 있었는데 너무 많은 거를 한 논문에 담지 말라라는 이제 조언들도 많이 받아서 다양한 많은 결과들이 좀 빠졌고 이제 이 부분들만 졸업 논문으로 했고 이제 후속 연구 결과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발표를 준비하고 투고해서 심사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스폰서 리츠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고 또 오히려 이제 스폰서 리츠를 활성화함으로써 전체 리츠 시장을 이제 키우겠다라는 이제 이런 그 정책적인 방향도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아시아 전체에 대한 그 스폰서의 소유권과 대리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증 분석을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역사적인 배경들을 이제 각 리츠별로 조금 판단을 할 때 제이 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 최초에는 사실 캡티브 리츠로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사실상 은행 쪽에서 많은 정부의 뭐 입김들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참여가 됐고 싱가포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싱가포르 그 금융투자청이 이제 그 상장 리츠를 그 주도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 상장이 된 사례들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이런 특성들을 조금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나라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을 좀 설정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아시아 전체에 대한 또 이게 그 자기 관리 리츠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미국 사정하고는 좀 틀려서 사실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는데 아시아 리츠의 이제 그 대리인 문제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도 조금 나중에 후속 연구가 좀 진행되면 그 정책을 그 입안하실 때도 많이 참고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좀 더 추가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으시면 편하게 다 말씀 주시면 제가 많이 참고하고 발전시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까요? 한 박사님, 제가 예, 말씀해 주십시오. 궁금한 거 하나 좀 여쭤봐도 되겠어요? 예,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아 그 각국마다 그 스폰서 내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좀 근데 다릅니다. 일본 같으면은 주로 건설회사가 스폰서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싱가포르나 홍콩은 스폰서의 역할이 주로 누구였는지 그것 좀 아셨으면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부분에서 일본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대기업이나 재벌이라고 우리 표현으로 이제 재벌이라고 하는 데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또 부동산 기업들에서 리츠를 많이 하는데 사실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디벨로퍼 스폰서들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개발한 자산을 디벨로퍼가 개발한 자산을 리츠로 엑시트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혹은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뱅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은행에서 투자하고 있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아까 앞에서 조언 주신 분께서 너무 다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그래서 일본에서도 특히 은행에서 관여가 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금융기관 이런 보험이라던가 은행 같은 데서 금융기관들이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기존에 좀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하나는 디벨로퍼들이 스폰서임에 따라서 엑시트 전략을 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라거나 혹은 은행이 스폰서일 때 은행이 스폰서면 엑시트 문제가 아니라 부채를 과연 얼마나 더 끌어다 쓸 것인가. 얘네들이 이거를 스폰서들이 자기네들의 스폰서인 은행 내다가 리츠가 더 많은 자금을 끌어다 쓴다거나 굳이 증자를 할 수 있음에도 혹은 대출을 해서 쓸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측면의 대립 문제들도 얘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예. 일반 은행의 그런 일종의 PF 대출 형태로 그걸 인수하는 것이 있겠고 아니면 또 투자은행이 또 보는 행태는 조금 다를 텐데 네네. 그 뱅크라는 금융기관을 같이 봐도 되는지 그게 그 부분도 어떨 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사실 비슷한 연구가 완전 똑같은 연구는 아니지만요. 외국에서 비슷하게 수행되고 있고 또 제가 고려하고 있는 연구 방향 중에 그 부분도 하나가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의 액티브한 기관 투자자냐 패시브한 기관 투자자냐를 구분해서 하는 연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연구는 원래 목적은 기관 투자자가 기업을 감시하는 이런 모니터링하는 효과가 과연 모든 기관이 동일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액티브한 기관 투자자들의 모니터링과 패시브한 것들이 다른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금융기관이 관여를 할 때 그 금융기관이 전문 투자은행일 것이냐 아니면 일반 시중은행일 것이냐에 따라서 같은 금융기관 스폰서나 혹은 금융기관 투자자들이라 하더라도 미치는 영향을 다를 수 있다. 이런 관점은 분명히 생각할 수 있고 기존 연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근거나 논리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가 허그거든요. 네. 근데 그 허그와 LH의 역할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좀 사실 좀 흥미로워서 이거 이 분야에 일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스폰서로 나타나고 있는 허그와 LH가 물론 이제 뭐 대형 우리 국내 건설업체도 있겠지만 어떤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저도 이제 엄청 깊이 생각하거나 되게 많은 다른 생각을 한 건 아닌데요. 저는 그걸 금융기관과 LH 각자들이 하는 역할에 구분하기보다는 둘 다 결국은 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나서서 하게 하는 이유가 제가 아는 바로는 일종의 마중물 역할로 먼저 그런 공공에서 잘 스폰서 리치를 키워서 다른 기업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에서 들어왔을 때 보호하는 효과도 있지만 일반 기업에 대한 분석 연구에서는 정책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휘둘려 버리기 시작하면 그 리츠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모라기보다는 만약에 특히 공모 리츠로 나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 시장에서 평가받고 시장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 시장에 상장돼 있는 리츠가 어떤 정책적인 영향력 같은 거에 휘둘리기 시작한다면 다른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충분히 그 운영과 관리에 대한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이 돼야 되고 특히 정부가 관여하는 만큼 지배구조 측면을 확실하게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고민했던 거 거의 유사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한 박사님, 제가 질문 예.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정인환 박사님 질문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네네. 이제 순수한 민간 리츠도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 리츠가 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로 이제 임대주택이나 도시 재생 쪽에 있는데 오늘 마침 여기 또 그 허그 관계자분들이 한 3분 정도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정책 리츠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마중문 역할은 좋은데 그걸 너무 넘어서서 공익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결국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맞습니다. 당연히 발생을 할 거고 이게 리츠로서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는 가능할 수 있겠죠. 뭐 나중에 매각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순수한 공공임대 같으면은 매각을 일단 현재로서는 전제를 안 하는데 그걸 리츠로 자꾸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적절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LH나 허그 그리고 정부에 좀 어드바이스를 좀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한번 해볼 기회가 몇 번 있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또 대학 박사과정일 때 지도 교수님 통해서 들어온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뭐 몇몇 공공기관들이나 지자체 같은 데서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문의해 온 거에 대해서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고민하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항상 생각 들었던 거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가 항상 1번 의심사항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이런 공공에서 가지고 왔던 문제들은 공익성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익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수익성이 안 나오면 누가 투자하나? 이 민간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리츠인데 민간 투자자가 이렇게 하면은 유치가 과연 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항상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 임대라고 했을 때 그럼 민간 임대 리츠는 충분히 외국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공공 민간 임대라고 해버리면 이제 시장의 임대 수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임대를 한다. 그러면 이게 매각하기 전까지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을 가능성들도 있고
많이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예상하는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이게 사실 결과적으로 공익과 사익이 상충돼 버리는 문제들이 있어서 참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이 많고 아직까지 저도 해결 방안까지는 생각을 해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문제의식은 저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볼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외국에서 이 스폰서 관계 때문에 뭔가 이해상충이라든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을 텐데 그걸 시정한다든가 치유하는 수단으로서는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제도 강화나 지배구조 강화 관점에서밖에 저도 아직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도 따로 조사해 본 바는 없지만 제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주로 계속해서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를 강화하도록 강화하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제도적으로 사회이사를 어떻게 한다거나 무조건 독립된 사회이사 비율을 어떻게 갖추도록 한다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지배구조를 강화시켜서 그 부분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시정 방안들까지는 제가 기억나거나 확인된 바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제가 한번 조사해서 좀 사례 연구를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박사님, 저기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저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도 예. 사실 지금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이제 리츠가 이제 별도 법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공모 리츠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을 이제 적용을 이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장단점이 있긴 한데요. 이제 싱가포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융집 뭐 거의 일본 리츠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 리츠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은 이제 그 자산 투자 신탁과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금융자산 법률에 이제 리츠 법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대한 영향을 이제 직접적으로 받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별도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 만약에 새로운 그 어떤 지배구조를 이제 저희가 뭐 스튜어드십 코드나 이런 부분들 다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의 새로운 입법을 해야 되는 수준까지 이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뭐 기존 그 자산운용 체계에 리츠를 편입하는 것이 뭐 좀 효과적일 것인지 아니면 기존 이 그 리츠라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는 법안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여기서 별도의 그 금융지배법을 또 따로 그 도입을 하는 것이 편할 것인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 개인적인 이건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조심스럽게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관찰했던 아시아 리츠에 관한 연구들에서 한국 리츠들은 조사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존의 이 한국 리츠들이 대부분 클로즈 엔드 펀드 형식이다라고 아예 이렇게 봐버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구조에서 일반 자본시장에서와 동떨어진 형태로 리츠 제도가 계속 간다는 거는 외국 투자자들이나 외부에서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하거나 다른 이 국외에서 투자자들을 유치해오는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하고 그들이 들어오기에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직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 자본시장법상으로 쭉 들어가는 게 맞을지 혹은 비슷한 형태로 지금 리츠 제도 안에서 비슷한 형태의 다른 법안들을 만들어 나갈지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솔직히 제가 법 제도 측면인 부분에서는 잘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이 기존 부동산 투자회사법 안에서 그런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규제들을 더 추가해서 만들어 나간다거나 혹은 아예 그런 자본시장법상의 규제들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처럼 이 부분들은 어떤 형태든 결과적으로 독차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거에 연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도 이게 사실상 어떤 면에서 이해상충을 갖다가 그대로 방치했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무슨 우리나라 무슨 일 생기면 뭐 배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안 좋게 평가를 하면서 신문에 대서특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렇게 되면 만약 리츠 분야에서 이런 거 가지고 뭐 어떤 면에서 형사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면은 이 자체가 우리나라 그 리츠 산업계에 큰 데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업계하고 정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오해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이 산업을 보호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 완전히 공감합니다. 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 사실 이렇게 열띤 뭐 토론이 될 줄은 사실은 몰랐었는데 시장에서의 리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 또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뭐 박사님과 그리고 아울러 이제 뭐 정인원 박사님이나 조만 교수님이나 이쪽 분야에 대해서 워낙 많은 연구를 해오셨던 분들이고 특히 저희 이제 한만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국토부에 계실 때 리치를 주도적으로 도입을 하셨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고요. 혹시 끝으로 이제 저희 한만희 회장님 혹시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세미나가 아주 서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토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업계와 정부 기관이 서로 상의해서 뭔가 좀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리츠법을 제가 제정할 때 역할을 했지만은 상황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가 더 영역도 키워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법만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려고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토론을 하고 그걸 모아서 또 제도로 아예 반영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회원님들하고 저희 포럼하고 좀 더 구체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가지고 더 논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바쁘신데 이렇게 다 같이 참석해 주셔서 또 그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포럼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이제 온라인 이런 세미나도 자주 준비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자주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 인사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또 말씀하실 분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없으시면 저기 제가 네네. 손들기 기능을 눌렀는데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번에 한국 부동산원에서 리츠 심사단장을 새로 맡게 된 김형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로만 들었던 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 좀 이론적인 기반이 없다 보니까 또 한만희 차관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제도 자체가 제가 여기 온 지는 한 2-3달 정도 됐는데 지금 이 법제적으로 되게 미비한 사항들이 사실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있고 이게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시장 자체에서 진짜 많은 위험들이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요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무를 좀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좀 펀드와 비교해서 펀드 같은 경우에 업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수수료라든 상한선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지금 리츠에는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전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탕구지도 형태로 일정 부분 이제 그런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 투자해석법상에 이제 누락돼 있어서 좀 대량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뭐 법상의 어떤 뭐 제약이 없으니까 이거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또 이제 관리감독청인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게 해줄 수도 해주기가 어렵다. 이런 게 좀 많이 실무상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의 좀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냥 인사 말씀으로 이렇게 좀 소회를 좀 전해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제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이제 좀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세미나에 허그나 그리고 LH 쪽에서도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혹시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H 김휘년입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정부에서 공모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 우량 자산을 제공하는 그런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맞춰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지원시설 용지에 대해서 공모상장 리츠 공모를 할 예정에 있고요. 이 스폰서 리츠는 자산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 AMC도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저희가 지금 제도적으로 상업시설에 대한 부분이 좀 막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부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잠깐만 이거 왜 안 들리지? 예, 지금 들립니다. 네. 네. 표쟁팀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 들. 예. 말씀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시네. 이상하게. 죄송한데 이 공유를 좀 내려주시면 더 우리가 잘 공유를 네. 예, 들리십니까? 네네 들립니다. 네네. 네. 이어폰 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네. 이렇게 세미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것도 참 의미 있고 집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택도시금융연구원에서도 어떤 리츠를 활용한 임대 활성화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 주면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요. 좀 우리 말씀 중에 이제 마중물 역할을 말씀을 이제 하셨던 부분이 저희가 이제 어떤 공익성, 그다음에 수익성,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공공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포럼과 관련해서 많이 이렇게 좀 연구도 이렇게 저희가 참여하고 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 저희가 잘 의견을 듣고 좋은 연구가 있으면 저희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혹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 계신지요? 제가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네네. 전 뭐 기관에서 나온 사람은 아닌데 한만희 회장님 아까 마지막에 하신 말씀 관련해서요. 이제 스판서 리츠의 어떤 부작용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책 목표가 상장을 늘리자, 상장 리츠를 늘리자 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스판서 리츠가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좀 이제 상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마땅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순서가 그 투명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투명성에 대한 규제가 완비가 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저 스판서 리츠가 활성화되는 게 맞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오늘 그 발제자도 아시아의 3개국은 포함을 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포함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요새 그 이 뭐 디지털 전환이 이제 모든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이제 뭐 리츠를 포함한 부동산 부문에서도 이런 이제 뭐 시장의 지표를 포함해서 마이크로 데이터까지 굉장히 좀 과감하게 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또 데이터 퀄리티에 대한 부분도 잘 관리를 해서 이런 연구에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면 뭐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제 부동산 부문에서도 뭐 요새 이 마이 데이터 얘기도 나오고 데이터 거래소는 뭐 이미 민간에서 하는 게 10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뭐 데이터 거래소에서 데이터를 사든지 아니면 공짜로도 줍니다. 데이터 바우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연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부동산 부문도 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입장에서 그런 그 이 데이터의 구축하고 공유를 굉장히 과감하게 좀 추진을 해서 뭐 오늘 같은 연구를 더 많은 사람들이 해서 그 어떤 연구 결과에 기반해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뭐 한만희 회장님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오래간만에 봐서 너무 반가워서 그냥 마지막에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 그 방금 이제 조만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에 이제 추가로 좀 첨언을 드리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리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는데 지금 이제 국토부 산하에서 이제 지금 리츠 정보 시스템도 이제 관리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리츠 정보에 대한 DB가 좀 원활하게 이게 좀 그 학계라든지 이런 데 제공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이제 아울러 이제 리츠 정보 시스템에서도 리츠가 이제 뭐 영속형이 아닌 이게 리츠가 이제 또 자산을 매각을 하고 이게 없어지게 되면은 관련된 이제 자료들도 이제 다 내리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학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과거에 이제 데이터부터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좀 제공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또 오늘 말씀 안 하신 분들 말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소은 교수님도 이현석 부회장님도 말씀 안 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민성훈입니다. 오늘 토론이 워낙 열띠게 진행돼가지고 그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 그 발표해 주신 발표자께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그 스폰서 관련해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고 오늘 이제 나온 얘기들 참고해서 앞으로 좋은 연구 많이 진행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스폰서와 관련해서 살펴보신 뭐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나 아니면은 뭐 오퍼레이셔널 에피션시나 이런 것도 재미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나온 그 유동성 관련된 이제 부분이 앞으로 또 연구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리츠의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유동성이 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뭐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될 텐데 오늘 보신 이 스폰서 소유권과 관련해서 유동성을 보신 것도 좋지만 거기서부터 좀 뭐 다른 것들로 계속 연구를 확장해서 그 리츠 거래 유동성 관련된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면
학교나 업계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현숙 교수님, 네. 네. 그러면 사실 지금 이제 시간이 한 12시 40분 정도가 됐고요. 네, 그래서 또 이런 기회를 저희 학술위원회에서도 좀 자주 마련해 보도록 최도한 사무총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리츠 제도가 도입되는 지 올해로서 20년이 됐고요.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리츠가 상장되어 있는 게 13개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일물 일리츠로 시장에 상장이 되었다라가 자산을 매각하면서 이제 상장 폐지하는 사례들이 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리츠에서의 이러한 이제 오늘 발표해 주셨던 내용에서도 홍콩과 이제 싱가포르, 일본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 업계 또 학계, 산업계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투자해 주시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또 시장이 커지고 그러한 연구에 대한 것들도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해 주신 이제 한광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종종 마련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리츠 관련된 세미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저 한 박사님 감옥에서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브라운백 세미나는 뭐 아무래도 이제 원래 간단한 음료를 마련해 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점심 시간이 많이 일어나서 많이 시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미리 좀 준비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좀 나중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사실 이렇게 저희 포럼 브라운백 세미나 하면서 사실은 이제 산업계에서 딱 이렇게 한 분이 딱 와서 여러 이제 산업계보다 이제 특히 또 건설업계에 계신 우리 대우산업개발에서 참석을 해주셔서 한 말씀만 딱 제가 좀 너무 또 열심히 들으시고 그러셔서 한 말씀 듣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말씀 안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창훈입니다. 네, 예. 제가 개인적으로 2007년도에 부투법 따라서 자산운용 전문인력 교육을 듣고 14년 만에 한 번 이 리츠 관련 세미나에 처음 이렇게 줌으로 참석을 했는데 오늘 발표 내용은 제가 너무 학문적인 내용이라서 조금 이렇게 이해도는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리츠가 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주요한 축으로서 기능 발전돼야 된다라는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현재까지도 제 개인적 판단은 이 리츠 앞으로 시장, 제도, 정책이 나아가야 될 길과 일들이 상당히 많구나 이걸 느끼게 되고 여기 또 한만희 차관님부터 기라성 같은 학계 또 교수님들 선배님들 계신데 하여간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하여튼 좀 이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보고 추후에라도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 세미나 너무 유익하게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저희 포럼에서 이제 4월에는 이제 저희 좀 이제 이슈화된 걸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가 시작해 이제 토론회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와 산업 토론회를 준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참 토론자들은 주로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이렇게 약간 소수 인원 중심으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이제 현장을 줌 형태로 이렇게 하든지 그걸 좀 연계시켜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하게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보였어요? 네. 이어서 교수님이 한 말씀 안 하셨는데 정 교수님. 그때 들락날락 하시더라고요. 저기